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메인 주제는 바로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단순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뇌피셜이 아니라 국가 데이터처 산하 국가통계연구원에서 발표한 2025년 청년 삶의 질 보고서입니다. 특히 83년생부터 95년생까지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추적조사한 인구동태 패널 통계 자료가 이번 분석에 아주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10년 동안 어떤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갖게 되었고 혼인과 출산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온 셈이죠. 참고로 구통계청이 35년 만에 국가 데이터처로 승격되었는데 이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처 수준으로 격상되었다는 아주 상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기준은 19세부터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40살인 분들도 과거의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청년들에게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1등 답변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돈이나 사랑 혹은 건강이나 가족 같은 전통적인 가치들을 생각했었지만 결과는 놀랍게도 여행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여행이라는 점은 면접조사라는 방식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 같습니다. 대면 조사 상황에서 면접관의 눈을 직접 마주하며 행복의 근원이 오직 돈이라고 대답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쑥스러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반대로 청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키워드들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은 바로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부족이었으며 여기에는 돈과 사랑 혹은 타인의 관심에 대한 갈구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위로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가 올랐는데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우리 청년들을 불행의 투스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결혼이라는 답변도 존재했는데 이것은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결혼 생활 자체가 주는 현실적인 고충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청년 인구 숫자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1228만 명으로 전체의 20%였으나 2024년 현재는 1006만 명 수준으로 아주 크게 감소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오히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인구만 188만 명이나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매우 빠르게 늙어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오히려 무섭기까지 한 미혼율 지표를 보면 20대 후반 남성의 95%가 미혼 상태라는 정말 믿기 힘든 숫자가 찍혔습니다. 30대 초반 남성의 경우에도 4명 중에 무려 3명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지표는 볼 때마다 정말 적응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여성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20대 후반의 90%가 미혼이며 이는 과거 30년 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수치입니다. 30대 초반 여성조차도 58%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결혼은 필수적인 생애 주기가 아니라 선택의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줍니다. 2000년 당시의 기록을 다시 꺼내어보면 30대 초반 여성의 미혼율은 고작 11%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이 느껴집니다. 당시 20대 후반 여성들은 절반 가까이 결혼에 성공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나 현재는 그 비율이 9% 미만으로 수직 하락했습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취업과 동시에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30살이 넘어서도 독립조차 꿈꾸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이번 통계의 핵심은 불과 8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청년들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정확히 반토막 났다는 점입니다. 83년생이 32살이던 시절과 91년생이 32살인 지금을 비교하면 동일 연령대에서 결혼한 사람의 비중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출산 경험 또한 마찬가지여서 과거 32살 남성의 27%가 아빠가 되었던 반면 현재는 그 수치가 13%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31살 기준 출산 경험이 46%에서 26%로 급감하며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대한민국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에 태어난 연생일수록 시간이 지나도 결혼이나 출산을 선택하는 속도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느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88년생들은 83년생들에 비해서 불과 5살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생애 주기별 과업을 수행하는 비율은 훨씬 더 낮게 나타납니다. 평균적인 초혼 연령을 살펴보면 남성은 34세, 그리고 여성은 31세를 넘어서며 이제는 30대 중반 결혼이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성의 초혼 연령 상승 속도는 조금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늦은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 첫 아이를 출산하는 평균 연령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뼈아픈 대목입니다. 일본의 첫 아이 출산 연령이 30.9세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32.6세까지 올라가며 무려 2년가량의 격차를 보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가구주가 되는 청년들의 비중도 과거에 비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2000년에는 청년 가구주 비중이 21%를 넘었으나 20년이 흐른 지금은 절반 수준인 7%대로 떨어지며 횡거루족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독립을 선택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1인 가구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비중은 과거 6%에서 25%로 폭등했습니다. 4명 중 1명의 청년이 혼자 살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는 동거나 결혼 같은 공동체 생활보다는 개인 중심의 삶이 보편화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청년들은 결혼과 독립을 포기하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해보니 단순히 소득이 없어서라는 대답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통계상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은 2015년 대비 800만 원 가까이 늘어났으며 이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증가한 수치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청년들의 소득 만족도와 소비생활 만족도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는 의외의 답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득과 소비 면에서 만족감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거대한 그림자는 바로 급격하게 늘어난 부채입니다. 청년 가구의 부채 비율은 2015년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폭등했으며 이는 자산 형성 과정에서 빚어지는 아주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산 대비가 아닌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과거 94%였던 수치가 현재 173%까지 치솟으며 상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출을 극도로 경계하고 위험하다고 가르쳤으나 최근에는 투자를 위해 빚을 내는 영끌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영끌을 통해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청년들 중 일부는 큰 부를 쌓았으나 그만큼 실패의 위험에 노출된 이들도 많습니다. 청년들의 이러한 과감한 레버리지 활용은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지르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기인한 선택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청년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173%가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기성세대의 평균 수치를 이미 뛰어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동학개미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2021년에는 청년 남성의 부채 비율이 214%라는 기네스북급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마다 가자라고 외치며 모든 자본을 투입했던 청년들의 열망이 이 부채 지표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서 여성들의 부채 비율 또한 과거 55%에서 152%로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과거에는 파이낸셜 분야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여성들도 이제는 적극적인 투자 주체로 나서며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부채는 늘었지만 청년들의 여가 시간 또한 함께 증가했는데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문화가 확산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가 비용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중도 60%까지 늘어났는데 이는 실제로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여가를 즐기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밖으로 나가 비싼 돈을 들여 영화를 보거나 테마파크를 가는 대신 집에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영화 관객 수는 2019년 대비 반토막이 났으며 이는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하락세입니다. 게임 이용률 또한 74%에서 50%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단순히 게임이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인구 구조와 환경의 변화 탓이 큽니다. 청년들은 게임을 하지 않는 이유로 이용 시간의 부족과 흥미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대체할 강력한 여가 수단의 등장을 꼽았습니다. 게임보다 더 강력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청년들의 시간을 뺏어간 대체 여가 활동의 정체는 바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영상 시청입니다. 게임처럼 복잡한 조작이나 공부가 필요 없고 직접 플레이하는 피로감 없이 타인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시청 문화가 완전히 정착된 것입니다. 여가 비용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이유도 유튜브나 OTT 서비스처럼 적은 비용으로 무한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플랫폼들 덕분이라고 분석됩니다. 청년 실업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지만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놀랍게도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9.1%였던 청년 실업률이 5.9%까지 내려왔으며 이는 얼핏 보면 고용시장이 아주 건강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남녀 고용률의 격차 또한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긍정적인 신호가 데이터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은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률은 내려가고 있는데 실업률도 함께 내려가는 기적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상식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공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독특한 행보를 보입니다. 이러한 수치의 비밀은 바로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쉬었음 상태로 분류되는 청년 인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지난 20년 사이 64%나 증가했으며 이들은 실업률 계산에서 아예 제외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실제 취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난이도는 여전히 최상급이며 대졸 서류 합격률은 5명 중 1명꼴인 19%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취업이 너무나 어려워지자 청년들은 적극적인 구직 대신 소극적인 구직으로 태도를 전환하거나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신규 채용 규모 자체가 대단히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 일자리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일자리 감소 속도가 인구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에 가면 되지 않냐는 시선도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극심한 임금 격차는 청년들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고생하느니 차라리 잠시 쉬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청년들 사이에서 지배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 관련 해법들이 여전히 정규직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어 비정규직 청년들은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청년들의 72%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답하며 기성세대보다 훨씬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청년층의 주관적 건강평가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늘었지만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답한 청년의 비중은 2014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러닝이나 헬스가 유행이라지만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운동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활동적인 생활보다 정적인 여가가 늘어난 탓입니다. 비만율 지표를 보면 20대 청년들의 비만율이 과거 17%에서 34%로 정확히 2배나 폭증하며 건강의 적신호를 보여줍니다. 30대 청년들의 비만율 역시 4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영상 시청 위주의 정적인 생활 습관이 낳은 결과입니다. 신체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우리 청년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깊은 우울의 돛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우울감 경험 비중은 과거 10%에서 16%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업을 구하고 사회적 안정을 찾는 30대가 되면 우울감이 낮아져야 하지만 최근에는 이 공식마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30대 초반
청년들의 우울감이 20대보다 더 높게 치솟는 전례 없는 수치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30대들의 고립감이 정신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묘한 결과가 하나 더 있는데, 우울감은 늘었지만 스스로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오히려 과거보다 절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는 횟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외로움은 줄어들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온라인 연결성을 그 답으로 꼽습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 혹은 SNS를 통해 누군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싸우며 소속감을 느끼다 보니 외로울 틈이 사라진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상의 연결은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줄 뿐 근본적인 우울감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스마트폰 중독 증상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데이터는 바로 대한민국 청년 자살률인데,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년 자살률이 10년 사이 30%나 올랐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특히 남성 자살률의 경우 2011년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최근 15년 동안 현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여성 자살률 또한 2017년 이후 다시 반등하며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관적 건강평가는 상승했는가에 대해 저는 청년들이 느끼는 나이 개념이 과거보다 훨씬 젊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결혼이나 취업 같은 생애 주기가 모두 늦춰지면서 이제 40살조차 자신을 아직은 청년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과거 우리 아버지가 45살에 느꼈던 중압감과 현재 45살이 느끼는 체감 나이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4살의 청년이라도 과거처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완성된 어른의 느낌보다는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의 느낌이 강합니다. 삶의 궤적 자체가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지다 보니 스스로를 미성숙하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건강하고 젊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30살 삼촌이 주던 듬직한 느낌을 현재의 30살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그들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관적 건강함의 이면에는 현실의 과업을 뒤로 미루고 잠시나마 청춘의 연장선에 머물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애환이 서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또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정치적 선거 투표율이 기성세대 못지않게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20대의 투표 참여율이 74%에 육박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결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며 이웃나라 일본의 청년 투표율이 40%대 이하로 떨어져 고민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일본 청년들이 투표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는 반면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표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정치적 관심에 비해서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자원봉사 참여율은 최근 15년 사이에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과거 20%에 달했던 자원봉사 참여율은 이제 5.8%까지 추락하며 우리 사회의 온정이 메말라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부 참여율 역시 과거 37%에서 18% 수준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청년들이 타인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요즘 청년들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본인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여유가 없기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생존 전략입니다. 내가 당장 쉴 곳이 없고 결혼과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타인을 위해 시간과 돈을 내어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 흐르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사랑이나 자비 혹은 용서 같은 가치들을 구시대적인 유물이나 바보 같은 짓으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요즘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돕는 이야기보다는 통쾌한 복수나 엄벌 혹은 참교육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훨씬 더 큰 대중적 지지를 얻습니다.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인류애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던 목소리가 사라진 것도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파편화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졌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만남이 줄어들면서 타인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은 늘었지만 그곳에서의 관계는 현실보다 신뢰도가 낮으며 오히려 타인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입만 열면 연봉이 수억 원이고 집집마다 스포츠카가 있다는 온라인상의 과시 문화는 청년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신만을 심어줄 뿐입니다. 결국 청년들의 낮은 삶의 만족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인간관계와 사회적 신뢰의 결핍에서 오는 구조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청년들의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내년도 중점 추진 과제로 청년 일자리와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일할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구직 활동을 잠시 멈춘 청년들을 쉬어씀 인구라고 부르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이라는 희망적인 용어로 바꾸어 부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단순히 쉬는 것을 넘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전국적으로 신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취업시장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길러주려 합니다. 과거의 인턴 제도와 비슷하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실무 투입을 지원하는 청년일 경험 포털 사이트도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기회가 된다는 슬로건 아래 수많은 기업과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단순히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형태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규직 취업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장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터와 공정한 보상 체계입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더욱 내실 있게 다져져서 청년들이 우울함을 떨쳐내고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난 10년간의 통계 수치들은 우리 청년들이 겪어온 치열한 분투의 기록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거대한 과제들의 목록입니다. 혼인과 출산이 줄어든 것은 청년들의 개인적인 변심이 아니라 구조적인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린 처절한 생존의 결과입니다.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영끌에 목을 매는 현상 역시 정상적인 노동 소득만으로는 자산을 형성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속의 숫자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와 고민을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 시청 위주의 여가가 늘어난 것도 현실 세계에서의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운 청년들이 선택한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도피처일지도 모릅니다. 비만율이 높아지고 운동량이 줄어든 현상 뒤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오늘의 자극적인 도파민에 의존해야만 버틸 수 있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높은 투표율로 세상을 바꾸고자 열망하면서도 정작 옆집 이웃의 고통에는 무관심해진 청년들의 모습은 파편화된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입니다.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온라인상의 과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어느 때보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단기적인 지표 상승에만 급급하지 말고 청년들의 무너진 자존감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큰 힘을 쏟아야 합니다. 청년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30대 중반까지 늘어난 만큼 그들이 사회에 안착하는 시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사회적 인내심도 함께 필요합니다. 10년 후의 통계 보고서에는 혼인율이 회복되고 우울감이 줄어들며 타인에 대한 신뢰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들이 가득하기를 꿈꿔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수많은 데이터들은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청년들의 간절한 아우성입니다. 이제는 우리 기성세대와 사회 전체가 청년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잠시 멈춘 숨을 고르고 다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결국 우리가 통계청 대신
국가 데이터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숫자가 곧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청년들의 삶이 고립과 부채, 그리고 우울로 얼룩졌다면 다가올 10년은 연결과 회복, 그리고 희망의 기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83년생부터 95년생까지 우리 사회의 허리를 담당하는 이 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동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행이 1등의 행복이라고 답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냉소와 포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부족함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정의했던 청년들이 이제는 충만함과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미래를 다시 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데이터는 분명 경고하고 있지만 그 경고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통계 수치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더라도 그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노동의 가치가 투기적 이익보다 더 존중받는 사회가 올 때 청년들은 비로소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실제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풍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가짜 신뢰 대신 현실에서의 따뜻한 악수와 대화가 다시금 우리 청년들의 일상을 가득 채우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살률이라는 비극적인 숫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웃음소리가 데이터로 기록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때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청년들의 가슴에 직접 닿아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실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덮고 현실로 돌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건네며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이야기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느리게 변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갈구할 때 통계 수치는 어느덧 긍정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청춘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아픔이나 방황의 대명사가 아니라 도전과 결실의 상징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슈카월드에서 다룬 이 방대한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의 궤적을 함께 추적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춰선 여러분의 숨 고르기가 위대한 도약의 시작이 되기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